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14강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운동 파트에서 근대화운동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개항 파트, 새로운 국제질서가 개항이에요. 그동안 동아시아 내 국제질서, 조공 책봉 관계에 입각한 전통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개항, 입각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맞이했죠. 그래서 개항 파트 수업 진행했고요. 오늘은 이제 근대화 운동, 동아시아 각 국가들이 전근대 국가에서 새로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역시 청나라부터 볼 거고요.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 파트는 요게 각각의 운동 단위로 시험에 문제가 나와요. 태평천국,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 신해혁명.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운동들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각 운동, 각 사건들의 배경, 전개, 결과를 나눠서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학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수업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부터 볼게요. 당연히 연도 뭐 앞에 단도 중요했지만 근현대사부터는 그냥 모든 사건의 연도를 다 외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 외워야 돼. 뭐 말해 뭐해? 입 아파요? 태평천국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다 의화단, 신해혁명, 신정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학습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도 시험에 나오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제발 외워줘. 나 진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연표 문제 오답률 5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응? 부탁? 아니 좋게 얘기하면 부탁.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연표 외웁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잔소리 또 해야 되나? 수업만 듣고 덮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해보고 나랑 똑같이 부족한 게 있는지 본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빠뜨린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빈칸 직접 채워보고 저 뒤에 백지복수까지 직접 해봐야 돼요.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공부하라고. 근데 그냥 빈종으로 내비두면 나는 그거 왜 만드나? 안 돼요, 여러분. 꼭 만드셔야 돼요. 꼭 채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연표랑 기출선지까지 다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요. 그걸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웃으면서 부탁드려요. 해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잔소리 이제 그만할게요. 자, 청나라 정부가 뭐 이제 영국에 여러 가지 배상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뭐 가뜩이나 백성들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세금을 올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청왕조를 타도하기 위해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구호죠, 구호. 홍수전이 주도해요. 그럼 구호는 뭐냐면 멸만흥한이에요.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 그러니까 청왕조가 만주족이죠. 청나라 왕조 무너뜨리자가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합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태평천국의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아휴, 정신이 없네요. 난징. 다시 홍수전이 청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한족 국가를 다시 세우고자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했고요.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는 난징의 수도를 뒀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홍수전은 상제회라는 종교 단체를 조직해서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해요. 상제는 어떤 종교에 입각한 단체냐?
기독교 크리스트교계인데 우리가 아는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크리스트교에서 뻗어나온 한 이단 계열이래요. 우리 중국사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고 이슬람교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고 불교도 뭐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트교에서는 큰 세 가지 갈래가 우린 동사만 하는 친구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개신교, 그렇게 크게 세 분류가 있고 이제 나머지 진짜 막 쩌리들, 근데 이 쩌리 중에 좀 엇나간 애들은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제에는 그 이단 계열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크리스트교 계열이고 나쁘게 보면 크리스트교 이단의 계열이 이단에 입각한 종교 단체였다. 뭐 근데 그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뭐 그 이단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홍수의 상제를 조직해서 태평천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난징도 점령했고 수도 난징이었다. 태평천국은 여러 정책을 실시했는데 남녀 평등, 그리고 이 남녀 평등은 어디서 온 거냐면 어쨌든 상제회가 크리스트교 계열의 크리스트교 계열의 종교에서 입각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입각한 사상입니다. 남녀 평등과 천조 전무 제도로 해서 토지를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 용어로 n분의 1 있죠? n분의 1. 그래서 또 땅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한인 의용군인 증국본 이용장 그리고 서양 세력에게 함께 진압당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본 이용장이 서양 세력과 손을 잡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태평천국 운동은 끝이 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우리 2차 아편전쟁 끝나고 중국이 이제 서양한테 연달아 2번 쳤죠.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그러면서 서양 과학기술과 무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한인 관료층이었던 저 두 사람 있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저 두 사람, 중국번과 글씨. 여러분 매번 글씨 못 써서 미안한데 글씨 잘 알아보겠나요? 좀 더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국번과 그러면 살짝 이렇게 돌아서 쓰면 좀 더 잘 열심히 써볼게요. 이홍장 이주도해요. 이것도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체서용 용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과 과학기술과 무기만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중체서용은 중국인의 몸에 서양의 용, 기술, 활용, 기술 이런 거 용자가 활용할 때 용자거든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중국인의 사상, 법, 제도 이런 건 다 그대로 두고 정치는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서양의 과학기술 무기만 도입하자는 게 중체서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금융기국이라는 군수공장을 어디에? 이거 난징에 설립해요. 그래서 이거 난징에 설립했다고 종종 나와요. 그리고 서양식 육군 해군도 창설하고요. 기선회사라든지 방직공장 같은 것도 설립해요. 근데 서양 기술만 수용하다 보니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부실하다 보니 실패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패배하자 우리가 서양의 무기 같은 것도 도입을 했는데 다른 서양도 아니고 같은 일본한테 지네? 라고 해서 양문동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이 청일전쟁이 패배로 끝이 나니까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만 도입해서는 못 쓰겠다. 그래서 일본한테도 지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을 중국에서 많이 느낍니다. 중국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법과 제도까지 싹 다 갈아엎자. 메이지 유신은 진짜 법과 제도까지 싹 다 갈아엎었거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만나볼 겁니다. 메이지 유신은. 어쨌든 중국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누가 주도하냐? 캉유에이라는 인물이랑 량치차오라는 인물이 광서제, 황제의 지지를 받고서 이 변법자가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 확립, 과거제 개혁, 의회 개설, 신식군의 양속, 내교육 실시, 상공 육성 등을 시도해요. 근데 변법자가, 그러니까 이 선지에서 이런 걸 시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변법자가 운동이에요. 알겠죠? 과거제 개혁 시도했다. 실제로 과거제를 개혁한 건 뒤에 나오면 신정 때입니다. 실제 여기서 과거제를 폐지해요. 변법자가 운동 왜 시도했다라고 표현밖에 못하냐면 보수파 서태후의 반발로 100일 만에 끝이 났기 때문에 변법자가 운동의 정책은 모두 다 시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했다가 100일 만에 끝나서 다 그냥 도로 아미타불.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했다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화단 운동 볼게요. 당시 이제 여러 강대국들, 특히 서양 국가들이 중국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요. 중국 내 크리스트교가 확산됩니다. 계속 우리 2차 아편전쟁 이후로 크리스트교의 포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 중국 내에서 계속 크리스트교가 확산돼요. 중국 민중들의 반외세,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반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의 구호는 부청멸랑 청을 부흥시키고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 오케이? 그래서 반외세,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 운동이에요. 이건 열강에 대한 반대 운동이죠. 반제국주의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갖고 의화단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백년교 계통의 의화단 세력들이 서양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산동성에서 번개해요. 뒤이어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외국 공사관 공격하고 외국 애들이 세운 철도, 교회, 학교 등을 파괴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해요. 그리고 의화단 운동의 결과 진압당한 뒤 신축조약을 체결해요. 이게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이때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해요. 그리고 청나라 정부가 저 8개국 연합군에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오케이? 이 외국 군대가 베이징 주둔했다. 뭐랑 헷갈릴까요? 어딨어?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재했다랑 굉장히 헷갈리겠죠? 2차 아편전쟁 때.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학습해 주세요. 의화단 운동 때는 군대가, 2차 아편전쟁 때는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둔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정치 세력이 둘로 갈려요. 입헌파랑 혁명파. 입헌파는 황제는 그대로 두되 입헌 군주제를 실시해서 헌법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실시하자. 혁명파는 청나라는 아예 끝났다. 청나라를 없애고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을 우리도 수립하자.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와중에 청나라 정부, 즉 보수파가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서 개혁을 실시해요. 그게 신정입니다. 광서제, 당시 황제가 광서제였기 때문에 광서신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합니다. 첫 번째가 과거제를 폐지하고요. 흠정헌법 대강이라는 헌법을 발표해요. 입헌 군주제를 확립한 헌법이고요.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이제 황제가 이런 걸 모든 걸 가져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일본 내 헌법도 보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헌법들은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져.
우리도 그랬죠. 대한민국 국제화. 그래서 이걸 명백히 입헌 군주제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헌법에 입헌 군주제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함정헌법 대강은 이런 권한을 황제가 가졌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신정 때 발표된 거다. 함정헌법 대강 연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1908년에 제정이 돼요. 그리고 신정에 이어서 신식군대도 창설하고요, 의회 개설하고요, 학교 상공 육성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뭐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청나라 혁명파애들이 혁명 운동을 계속 확산합니다. 결국 혁명파가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신의 혁명이에요. 자, 혁명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순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아시겠죠? 그럼 이 순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원은 혁명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중국동맹이라는 도쿄에서 결성합니다. 이 도쿄에서 일단은 창설된 거 알아야 되고요. 뭐 하는 단체냐? 뭐 하는 활동은 비슷해요. 역시 중국에서 공화국을 수립하자라는 게 중국 동맹의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원은 개인적으로 삼민주의를 주장해요.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이 중요하다. 오케이?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순원은 혁명파를 이끌면서 공화국 수립 운동을 전개해요. 그러던 와중에 청나라 정부가 또 개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대. 돈이 없나 봐.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걷었고요. 그다음에 철도를 국유화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철도 부설권을 판매를 했는데 그걸 다시 국가가 가져간 거야. 청나라 정부가 가져가고 그거를 담보로 외국한테 돈을 빌린 거지. 그러니까 철도를 담보로 외국 세력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를 갖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스촨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촨이 어딘지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여기서 스촨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 동네라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중국 남부 지방이에요. 동남아시아에 오히려 더 가까워. 어쨌든 그래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혁명파 중에 신군 세력 대부분 혁명파에 속해 있던 애들이에요. 군대 애들인데 신군이 우창에서 봉기합니다. 이걸 우창 봉기라고도 해요. 이렇게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봉기가 중국의 각 성으로 확산돼요. 그럼 여기서 이 성은 뭐냐? 선생님 진짜 이런 성인가요? 그림이 너무 못 그리죠. 왜 요새 성, 뭐 군주가 산 성 그런 성인가? 아니 그게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로 돼 있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 도가 중국에서 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행정구역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옆 동네로 이 봉기가 확산되고요. 각 성들이 청나라 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때 순원이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해요. 어디서? 난징. 이때까지는 아직 청나라 있어요. 청나라 있는 와중에 중화민국을 수립한 거야, 순원이. 그리고 본인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을 해요. 이때 청 정부가 혁명을 진압하려고 위안스카이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혁명파의 대빵은 순원이잖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도 저기 혁명파애들 신군 세력을 진압하기는 힘들어 보일 것 같아.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 근데 순원 입장에서도 일단 중화민국을 세우는데 이 청나라 정부랑 한파 뜨기엔 또 부담스러워. 본인도 못 이길 것 같아. 약간 서로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냐 짝짝꿍을 합니다. 그래서 순원이 위안스카이한테 가서 청나라 정부를 없애고 중화민국 수립을 인정해주면 너를 임시 대총통을 삼아줄게. 그럼 위안스카이는 오케이 대신
청나라 황제의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서로 딜을 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위안스카이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서 청 정부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청 황제가 퇴위되면서 청나라가 1912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이 굉장히 큰 사건인 게 중국 역사상 드디어 그 황제 입각한 정치가 끝이 나는 순간이에요. 황제정이 끝나는 순간이고 좀 여러 가지 결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민이 국가인 중화민국이 드디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립됩니다. 타협의 대가로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서 중화민국을 처음 수립할 때는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응? 근데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요. 1912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다가 나중에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성공시키면서 국보를 완성시키죠. 그러니까 국민혁명을 완성시키죠. 그때 이 베이징 정부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베이징 정부는 1912년부터 1928년까지 존재합니다. 이해 가나요? 다시 해볼게요. 중화민국이 처음 수립될 때는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당시 임시 대총통 순원이었습니다. 근데 위안스카이가 본인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요. 그때부터를 나라 이름은 중화민국인데 수도가 베이징이라 해서 베이징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징 정부는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완성시키면서 끝이 나요. 오케이? 이게 어디 나왔었냐면 2024년 6월 모의고사 10번에 등장합니다. 보면 중화민국이 수립된 후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베이징의 군벌을 중심으로 한 이 정부가 들어섰대. 그러면 1912년이에요.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면서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밑에 보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혁명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붕괴되었다. 1928년까지. 딱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 베이징 정부에 대한 개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잘 정리해두고.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이 됐어요. 이제 본인이 왕인데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왕은 아니지만 본인이 모든 권력을 가져갔잖아. 그래서 혁명파 순원 세력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해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은 1916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중국의 각 군벌이 뭐냐면 여러 군대를 갖고 있는 그냥 독자적인 세력을 군벌이라고 해요. 이게 가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 10만의 군대를 갖고 있어. 그럼 나도 군벌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군대가 다 국가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벌이 존재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냥 각 개인이 여러 군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걸 군벌이라고 해. 그래서 이 군벌들이 베이징 정부를 다투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다툽니다. 그래서 중국이 많이 분열된 시기예요. 혼란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 이때가. 오케이? 이해가죠? 약간 더 심해진 건 이 군벌들에 의해서 다툼이 더 심해진 건 위안스카이 사망 이후다. 근데 이때부터 어쨌든 중국이 군벌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국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본 보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근대화운동 일본 파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헌법 제정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 상황을 한번 볼게요. 개항 이후에 외국 상품이 수입되고 금, 은이 유출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급 무사업 민중들이 불만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결국 막부에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급 무사들이 반막부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반막부 세력, 특히 사스마 번, 조슈 번 이런 애들이 반막부 세력을 형성해요. 존왕 양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왕을 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천황을 받들고 에세를 배격하자. 근데 얘네들 일단은 서양이랑 한번 싸워봤어요. 근데 지더라고. 그래서 서양 문물은 수용을 해. 그래서 서양이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대신 막부는 없애자. 그래서 막부 타도 운동만 전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막부를 타도하고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정권을 수립해요.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게 1868년이에요. 지금까지 헤이안 시대 이후에 간마쿠라 막부부터 에도 막부까지는 천황은 크게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막부의 쇼군들이 정치를 했단 말이야. 1000년 넘게. 근데 드디어 1000년 만에 정치 권한이 천황한테 다시 돌아간 사건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다 살펴볼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개혁 방침은 문명 개화론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서양의 기술, 문화, 풍속, 뭐 제도, 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무 운동과 다르다. 서양의 법과 제도까지 전부 받아들였다. 메이지 정부의 수도는 도쿄입니다. 그리고 우선 번을 없애요. 그걸 폐번이라고 하고요. 현을 설치해. 그걸 치현이라 그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도 막부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각 땅을 이 중심지를 제외하고 각 땅을 번이라고 하는데 그 번을 다이묘가 통치를 했죠. 대신 이제 다이묘는 그 쇼군에게 충성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야. 번을 없애고 여기에 현을 설치해. 그럼 이 모든 땅은 다시 천황께 돼요. 오케이?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수립합니다. 다이묘들 싫었겠지만 뭐 어쩔 수 있나? 모든 땅 전부 다 천황한테 소속돼. 오케이?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강제로 군대에 가게 됐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어디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자 아까 밀수호 통상 조약이라든지 화친 조약을 개정하고자 파견을 했고요. 또 간 김에 서양 문물을 여러 가지 보고 배워오자 이런 의미로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오케이? 페원치언 이거 자 정책 중에 연도 써준 거 있죠? 왜 써줬겠어요? 외우라고 써줬겠죠? 열심히 외워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근대적 토지세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관적으로 전국에서 세금을 걷고요. 식사능업 정책이라 해서 상공업 육성하고 철도 세우고 은행 설립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신문제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평등, 3인 평등을 실시하고 근대 학제, 근대 교육제도를 제정해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이르는 근대 학제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요. 오케이? 의무교육 실시한 건 서학교 의무교육 실시한 건 일본밖에 없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교육칙어라는 걸 만들어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을 강조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메이지 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이 하던 와중에 몇몇 지식인들이 서양식 의회 개설과 헌법 제정을 주장해요. 그걸 자유민권이라 운동이라고 합니다. 1870년대 일본에서 전개돼요. 근데 메이지 정부가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타다키 다이스케라는 인물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의회 설립을 요구해요. 근데 메이지 정부가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유민권 운동의 의견을 받아들여줘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 헌법을 제정하고요. 대일본 헌법 천황을 신격화하고 천황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천황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요. 그 다음 해 중의원 선거를 실시해서 제국 우회를 개설합니다. 오케이, 저 두 개의 연도까지 전부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입헌제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역시 천안이 모든 권한을 소유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라고 하기에는 살짝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메이지 정부 때 대외 침략 활동 보겠습니다. 타이완 침공했고요. 밑에 있는 거 먼저 보면 육큐를 1879년에 편입해요. 그래서 육큐를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키나와 있죠? 저 일본 밑에 있는 따뜻한 오키나와는 알고 보면 육큐였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로 여행 많이 가는데 특히 이 오키나와가 따뜻하니까 겨울에 많이 가요. 그래서 저기가 류큐구나. 그냥 보고 한번 가면 또 색다르지 않을까요? 원래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했을 때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해외여행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도 가면 좀 그 나라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건 미리 공부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좀 더 유적지라든지 여행 관광지라든지 가면 좀 더 새롭게 보이고요. 오,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아는 거에 더 모르는 건 또 그 관광지에 가서 추가되니까 더 배우는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세계 역사를 알면 여행 가는데 정말 도움이 좋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더 많이 보일 수 있다. 가서 배우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 배웠잖아요. 그래서 동사 뭐 쌍사하는 친구들은 뭐 서양 저기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가면 그때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더 많이 보일 거고요. 동사만 하는 친구들도 중국이나 일본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여행 가보면 이런 유적지나 관광지 가보면 그때 내가 배웠던 건데 하면서 아는 만큼 보이는 현상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올해 모두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겨울방학 때 배낭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진짜 너무 좋겠죠? 대학교 때.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침략해요. 그래서 정한론이라는 게 대두됩니다. 한반도를 정벌하자. 이건 메이지 정부 이후에 등장한 사상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까지 체결하죠. 우리 아까 배웠죠?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게르기예요. 게르기 뭔지 아나요? 닭의 갈비를 게르기라 그래요. 살이 별로 없다 보니까 먹기엔 아까워. 근데 이것도 남중에는 먹기엔 아깝지 않은 게 다시 게륵은 닭의 갈비를 뜻해요. 그래서 먹기엔 막 살도 별로 없어. 먹기엔 좀 그래. 먹어도 배도 안 차. 쓸모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남 주자고 하니 좀 아까워. 이런 걸 게륵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공부하자고 하니 양은 많고 막상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 한국사 파트 중에서도 나오는 파트가 있지만 근대 운동 파트는 진짜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시험에 내 거 차고 넘치거든요. 한국사에는 꼭 중요하게 나오잖아. 한국사 수능 육구 수능이 좀 쉽지만 진짜 꼭 중요하게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안 나오나 봐.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모곤란 단독 문제를 출제해서 어렵게 나왔다. 애들 다 틀렸다.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은 들으세요. 근데 뭐 한국사 때 내가 고1 때 내신 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눈 감고도 다 안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나는 좀 재수했고 한국사 이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난 또 막상 또 직장 다니다 다시 공부하느라 한국사 다 까먹었어요. 그냥 한 번은 들어줍시다. 오케이? 자, 우리나라 근대운동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여러 가지 개화 정책, 개화가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조선에서 실시합니다. 이걸 이때를 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이라고 보통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통리기문아문이라는 개화 담당 기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해요. 이때는 동도서기론이라 해서
동양의 전통, 법과 제도는 지키고 동양의 정도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온건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뭐랑 비슷해? 양분운동의 중체소용이랑 비슷하죠? 다시 써줄게. 그래서 여러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군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일본에는 수신사나 조사 식찰단,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요. 그리고 신식군대를 창설해요. 들어봤죠? 별기군. 그러나 이때 이제 개화와 정책을 반대하는 보수 유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전개한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근데 저 신식군대 별기군이 문제가 되죠. 그게 무슨 사건이야? 임모분란이야. 90군인을 차별합니다. 월급을 13개월치를 안 줘요. 여러분, 혹시 그래요. 그 직장 다니다가 이게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N수생들 중에 좀 알바하다가 뭐 본인이 이제 재수 비용을 벌려고 알바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의외로 요즘은 고등학생분들도 알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알바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월급 하루라도 밀리면 화나는 게 직장인이에요. 근데 13개월을 밀려? 용납 못하죠, 여러분. 근데 나는 이때까지 참고 다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 13개월이 뭐야? 나는 하루라도 늦으면 가만 못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쵸? 근데 13개월을 밀렸어. 그리고 겨우 그 13개월 만에 한 달치 월급을 줬는데, 거기다 이제 당시 월급은 쌀이었어요. 쌀에 근데 겨라고 벼 껍질을 낑겨서 준 거야. 그러니까 절반은 또 벼 껍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99인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99인들이 봉기합니다. 저 신식군대가 별기군이고 별기군 때문에 차별받은 애들이 99인들이죠. 99인들이 차별받아서 일으킨 게 임무군란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99인들이 저 별기군 같은 개화 정책 때문에 차별받다 보니까 개화 정책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으켰죠. 이때 뭐 여러 관료들 다 죽고 그때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사전에서 그렇게 배우지만 동사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옵니다. 결국 어찌저찌해서 청나라 군대 개입으로 실패합니다. 이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돼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을 조선이랑 청이 체결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선이 다시 청이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계합파가 원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로 분화돼요. 급진계합파는 메이지 유신처럼 조선도 법과 제도를 전부 바꾸자. 원건계합파는 동도서기론에 입각해서 서양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계합파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다 급진계합파에서 청나라 내정 가습이 너무 심해지고 임모군란 이후에 그리고 조선인 계획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불만을 갖게 되죠. 이때 청푸전쟁이 발발해 1984년에 앞에서 배웠죠? 그때 조선에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급진계합파 애들이 이땐가 싶어서 개화파 김옥균이나 박영호가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에 입각해서 모든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하죠, 조선에. 그래서 이때 막 고종이랑 민비 가두고요.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김옥균이랑 박영호가 정권을 잡죠, 급진계합파가. 그리고 마라톤 회의를 해서 14개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가 청에 잡혀간 그때 그래 임모군란 결과로 그 99인들이 임모군란 때 아까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거든요. 사실 이때 근데 대원군 아저씨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이 임모군란이 끝나면서 청나라 애들이 흥선대원군을 임모군란 주동자로 생각해가지고 잡아간단 말이다. 근데 이제 급진계합파 애들이 청에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데려오고 청에 대한 사대 관계를 폐지하자 이거죠. 왜 우리는 청나라 속국도 아닌데 청나라는 지그들 마음대로 왕의 아버지를 저렇게 마음대로
데려가냐, 이게 불만이었던 거죠, 급진기아파 애들은. 그리고 이때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요. 문벌 폐지 및 인민평등권을 제창해서 신문제를 폐지하자, 그리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변법자금도 100일천하였죠. 우리는 진짜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하죠. 뭐든 빨라요. 3일 만에 끝납니다. 그때 고종과 민비가 다시. 근데 이거는 아직 누가 청나라의 군대를 불렀는지는 논란이에요. 그냥 청나라에 있던 조선 관료들이 불렀다는 썰도 있고요. 아니면 민비가 불렀다는 썰도 있는데 아직까지 명백히 잘 모르겠어. 아니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아는 학생들은 얘기해줘도 됩니다. 그런 거는. anyway, 어쨌든 청나라 군대가 또 와. 그래가지고 급진기아파 몰락하고요. 다시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하대. 그리고 이때 그래, 그 얘기 빼먹었다. 김옥균이 이거 갑신정부 주도할 때 일본 공사관이랑 같이 짝짝꿍 하거든요. 일본 공사관이었던 타케조가 도와준다 그래. 그래서 김옥균이 그 일본군이랑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했는데 청나라 군대 다시 오니까 일본군 애들은 쏙 빠지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갑진정변이 진압됐는데 이때 이제 얼핏 하면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랑 싸울 뻔했잖아. 그래서 둘이 텐진 조약이란 걸 따로 체결해요. 앞에 있는 텐진 조약이랑 달라요. 한반도에서 청일 양군을 공동 철병하자.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있는 청나라랑 일본 군대는 싹 다 빼자. 둘이 전쟁 날 뻔했으니까 대신에 만약에 청나라 일본 둘 중에 하나라도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할 일 있으면 상대방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자. 이게 텐진 조약입니다. 즉 공동 철병, 공동 파병의 내용이 담긴 게 텐진 조약이에요. 이게 갑신 정변의 결과로 체결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뭘까요? 청일 전쟁입니다. 그거는 우리 다다음 단원에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갑오 릴미 개혁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이 발발해요. 그것도 다다음 단원에서 볼 거예요.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일본이 조선에 내정 간섭을 실시하면서 개혁을 강요해요. 왜냐? 자기네들이 한반도를 이제 차지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들 멋대로 약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지. 이때 갑오 개혁은 우리는 한국사 때는 갑오 1, 2차랑 을미 개혁 구분해서 하지만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군국 기무처라는 것에서 갑오 개혁을 주도합니다. 첫 번째가 왕실과 정부를 분리해요. 즉 이제 왕실 세력인 고종과 민비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대적 내각제를 수립해서 거기서 정치를 담당하고요. 조세 제도도 합리화했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역사상 한반도 5천년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했던 신문제가 없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들이 다 자유민으로 풀려나요. 그리고 과거제도 폐지하고요. 근대학교도 설립합니다. 을미개혁 때는 단발령 실시하고요. 태양력 이때 사용하죠. 이건 서양 문물의 서양 문물의 수용해서 다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나 아간파천으로 개혁이 중단돼요. 을미사변이 발발하죠. 당시 이거 없는데 얘기해줄까? 재미로 해줄게요. 당시 일본의 영향력,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싫었던 민비는 계속 청나라랑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청나라는 이미 마탱이 갔고요. 근데 청일전쟁에서 져가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잡고 조선은 줌락줌락하죠. 근데 일본은 이게 싫었던 거야. 민비는 일본이 싫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청나라는 이미 마탱이 갔는데 저 일본을 어떻게 처리해줄 더 센 국가 없을까?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봤더니 저 위에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민비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청나라 없애고 조선 이제 내가 꿀 발라놨는데 저기 또 러시아 쟤네는 왜 내려오는 거지? 누가 부른 거지 러시아를? 알고 보니까 민비가 러시아를 불렀네.
그러면 그 러시아를 부른 민비를 없애야겠다. 이것이 일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쳐들어가가지고 민비를 없앤 다음에 불로 태우죠. 그래서 민비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을미사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궁궐에 못 있겠다 해서 저기 종로에 있나 러시아 공사관이 거기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피난을 간 게 아관 파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들이 중단되고 제대로 정치가 돌아가지 않게 되죠. 뭐 당시 나라 상황이 뭐 한마디로 개판이죠. 어떻게 아닙니다. 너 본인들 나름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과거의 일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게 다 역사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다,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갑오 을미 개혁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저기 러시아 공사관 가니까 저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조선은 나라 꼴이 개판이다, 왕은 저기 궁궐에 있지도 않고 저기 무서워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갔다 소문이 다 나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서 이제 그 조선의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다 침탈합니다. 너네 왕 없지? 이거 내 거,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거를 못 본 여러 지식인들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주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게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여러 미국 포함해서 여러 열강들이 그 조선의 이권들을 많이 침탈하니까 그 열강들로부터 독립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게 독립협회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활동들 보면 일단 우선 아까 봤듯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요. 그리고 문명개와 자주 독립사상을 선전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라는 걸 개최해서 글씨 이권 수호 운동이라든지 자주국가 수립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만민공동회가 뭐냐면 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공동회의라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민들 딱 이렇게 모아놓고 한 명이 올라가서 연설을 해요. 그러면 그 연설의 주된 내용은 여광의 이권 침탈 반대거나 자주국가를 수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정부의 재정 개혁도 요구하고 인민의 기본권, 백성들의 기본권도 요구하고요. 의회 개설 및 읍헌 군주제 수립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연설로서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요. 아니면 시민들끼리 모아서 테이블별로 모아서 토론회도 해요. 그래서 위 내용을 전부 담은 헌의 6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관민공동에서 결의해. 근데 관민공동이 뭐냐면 이 만민공동에 여러 정부 관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관민공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수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모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한국협회인가? 그 보부상들을 도입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되고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고종이 여기 이제 을미사변인데 있었네.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민비가 이제 죽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가파천 1896년에 옮기고요. 근데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구한 뒤 제한 제국을 수립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황제 국가가 돼봐요. 단 13년 뿐이지만 황제 국가가 됩니다. 대한제국 수립해요. 황제는 고종이고요. 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고 연호가 광무예요. 우리 연호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죠. 황제 국가만 연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연호는 광무였고, 그래서 고종의 연호는 광무제입니다. 오케이.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을 국내외에 선포해요. 주변 열강도 저리 가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호에 입각한 이 연호의 이름을 따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광무라는 이름을 땄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대한제국 정부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무 개혁이. 방침은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동도서기론, 중체소형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식산업업 정책, 상공업 진흥, 뭐 근대지 시설 마련, 근대지 회사 공장 설립 이런 것도 하고요. 근대학교 수립, 외국의 유학생 파견도 해요. 그리고 헌법을 만들죠. 대한국 국제. 자, 대한제국 헌법인데 전제 군주제예요.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명시해. 그래서 황제가 이런 권한을 다 가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1910년 조선이 일본의 나라 뺏길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때 이후로 한국은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근대화 운동은 대한제국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베트남의 군대화 운동 이건 진짜 안 나와요. 뭐 내가 목숨 걸고 이야기한다. 이거 나오면 뭐 할까? 제 평가한 것은 1인 시위 아니 그냥 뭐 점점 뭐든 다 할게. 절대 안 나와. 아니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인가? 이거 그러고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 나오면 일단 난 수업했어. 진짜 무책임한 말이다. 그죠? 여러분 한 99.5%는 안 나올 거예요. 0.5%의 확률로 나올 거니까 뭐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근화 운동 또 보겠습니다. 유교 지식인들이나 농민들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무력 투쟁 방식으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자. 아까 청푸전쟁 패배하면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가 됐다. 우리 그 개항 때 배웠었죠. 그렇지만 근화운동 세력이 프랑스군에 진압당하면서 실패합니다. 그 다음 판보이쩌우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동유운동을 전개해요. 동쪽이 유학 보낸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일본 신식 학문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요구로 일본 정부가 베트남 유학생을 추방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판보이쩌우가 동유운동이 실패한 뒤로는 중국 광동에서 베트남 광복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고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서 근대화 운동 다 끝이 나요? 여기 다 너무 중요한데 조선이랑 베트남은 살짝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렇지만 한번 봐둡시다. 그리고 일본이랑 청나라는 너무 중요하다. 오케이? 말해 뭐해? 입이 너무 아플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학습해 두십시다. 오케이?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서양 문물의 수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